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 읽기는 책 제목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지니 매트 헤이그. 매트 헤이그, 강렬한 존재감과 위대한 재능을 가진 소설가로 평가받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동화작가. 기발한 상상력에 유머와 위트가 더해진 그의 작품은 독자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75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즈 셰필드에서 태어났다. 20대 초 절벽 끝에 서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순간 자신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깨달은 작가는 파트너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다. 이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한 그는 2004년 영국의 마지막 가족을 출간하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2007년 첫 번째 어린이 책 그림자 숲의 비밀로 네슬레 어린이 도서상과 블루 피터 도서상을 수상했고 이후 카네기상 최종 후보에 3번이나 오르며 동화 작가로서도 인정을 받았다. 2014년 휴먼 어느 외계인의 기록으로 에드거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2015년 우울증을 극복한 과정을 담은 에세이 살아야 할 이유가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며 마음 건강에 대하여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그 외에도 20여 편이 넘는 그의 작품은 3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소설 시간을 멈추는 법과 동화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소녀는 영화화 예정이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오는 날의 대화. 죽기로 결심하기 19년 전 로라 시들은 베드퍼드에 있는 헤이즐딘 스쿨의 아늑하고 작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노라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체스판을 응시했다. 예, 노라. 미래가 걱정되는 건 당연해. 도서관 사서인 앨런 부인이 햇빛을 받은 서리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러고는 첫 수를 두었다. 흰 포니 일렬로 반듯하게 늘어선 줄을 나이트가 훌쩍 뛰어넘었다. 물론 시험이 걱정될 거야. 하지만 넌 원하는 건 뭐든 될 수 있어, 노라. 그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봐. 얼마나 신나니? 네, 그러네요. 넌 앞날이 창창해. 창창하죠. 뭐든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어. 덜 춥고 덜 축축한 곳에서 말이야. 노라는 폰을 앞으로 두 칸 밀었다. 자꾸만 앨런 부인을 엄마와 비교하게 되었다. 엄마는 노라를 바로잡아야 할 실수처럼 대했다. 이를테면 노라가 갓난아기였을 때 엄마는 노라의 왼쪽 귀가 오른쪽 귀보다 더 튀어나올까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왼쪽 귀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고 그 위로 털모자를 씌우고 가리고 다녔다. 난 춥고 축축한 날씨가 싫다. 앨런 부인이 강조하기 위해 덧붙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앨런 부인은 암녹색 터틀넥 스웨터를 벗고 상냥한 계란형 얼굴에는 살짝 주름이 있었다. 나이가 꽤 많았지만 학교 전체에서 노라와 주파수가 가장 잘 맞는 사람이기도 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노라는 이 작은 도서관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곤 했다. 추위와 늘 함께하는 건 아니죠.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이에요. 미리 말하면 사막이죠. 노라가 말했다. 네가 좋아할 만한 곳이구나. 하지만 영국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그렇다면 넌 우주비행사가 되는 게 좋겠다. 우주비행사가 돼서 은하계를 여행하는 거야. 노라는 빙그레 웃었다. 다른 행성은 비가 더 많이 와요. 베드퍼드보다 더? 금성에서는 상성비가 내리는걸요. 앨런 부인은 소매에서 화장지를 꺼내 살며시 코를 풀었다. 그거 봐라. 너처럼 똑똑한 아이는 뭐든 할 수 있어. 노라보다 2학년 아래인 금발 남학생이 빗방울이 튄 창문 밖으로 쏜살같이 지나갔다. 누군가를 쫓아가거나 쫓기는 것이리라. 오빠가 졸업한 뒤로 노라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 약간 무방비 상태인 느낌이 들었다.
이 도서관만이 문명화된 작은 은시처였다. 아빠는 내가 절호의 기회를 날린다고 생각해요. 수영을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참견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빠르게 수행하는 거 말고도 할 일이 많단다. 네게는 다른 가능성이 많아. 지난주에 말했듯이 넌 빙하학자도 될 수 있어. 내가 알아봤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잠깐만, 전화 좀 받아야겠다. 앨런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잠시 뒤 노라는 전화를 받는 앨런 부인을 지켜봤다. 네, 지금 여기 있어요. 앨런 부인의 얼굴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뀌더니 노라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조용한 도서관을 가로질러 그녀의 말이 들렸다. 세상에 어쩌다 그런 일이. 물론이죠. 19년이 흐른 뒤 문 앞의 남자. 죽기로 결심하기 27시간 전 노라 씨들은 낡아빠진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들여다보며 무슨 일이 생기듯 기다리기를 반복했다. 그러자 느닷없이 정말로 일이 생겼다. 알 수 없는 이상한 이유로 누군가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것이다. 노라는 잠시 문을 열어주지 말까 고민했다. 아직 저녁 9시밖에 안 됐지만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은 터였다. 헐랑한 티셔츠와 타탄 체크 무늬 파자마 바지가 부끄러웠다. 노라는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추려고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도 아는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소년 같아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다정했으나 반짝이는 눈은 날카로워 보였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듯이. 남자를 보니 반가웠다. 약간 놀라기는 했지만 특히 그가 운동복 차림이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인데도 그는 더워 보였고 땀까지 흘렸다. 둘의 대조적인 모습 때문에 노라는 5초 전보다 훨씬 더 게으름뱅이가 된 느낌이었다. 하지만 노라는 외로웠다. 실존 철학을 공부한 덕에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우주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려면 외로움이 필수 요소라고 믿었지만 그래도 그를 보니 반가웠다. 애쉬, 이름이 애쉬 맞죠? 노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맞아요. 어쩐 일이세요? 다시 보니 반갑네요. 몇 주 전 노라가 디지털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고 있을 때 벤 크로프트 대로를 뛰어가고 있던 그가 이 집 창문 너머로 그녀를 보고 살짝 손을 흔들었다. 몇 년 전에는 노라에게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청한 적도 있었다. 어쩌면 또 커피를 마시자고 하려는지도 모른다. 저도요. 애쉬는 그렇게 말했지만 긴장한 그의 이마에는 반가운 기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악기점에서 그녀와 이야기할 때는 늘 느긋한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무거웠다. 애쉬는 눈썹을 극적이고는 딱히 말이라고 할 수 없는 소리를 냈다. 조깅하는 중이었어요. 쓸데없는 질문이었다. 그는 당연히 조깅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애쉬는 사소한 이야기거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하는 듯했다. 네, 베드퍼드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거라서요.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죠. 아, 그렇군요. 멋지네요. 나도 하프 마라톤에 출전할까 생각했는데 내가 달리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 웃긴 말 같았는데 막상 입 밖에 내고 보니 별로였다. 심지어 노라는 달리기를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애쉬의 심각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어색한 정도를 넘어서서 무슨 일이 있다는 느낌을 들게 했다. 고양이를 기른다고 하셨죠? 마침내 애쉬가 말했다. 네, 반려묘가 있어요. 그 고양이 이름이 기억나네요. 볼테르. 갈색 얼룩무늬죠? 네, 전 볼츠라고 불러요. 볼츠는 볼테르가 약간 허세를 부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18세기 프랑스 철학과 문학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꽤나 현실적인 성격이라서요. 그러니까 고양이치고는요. 애쉬는 노라의 슬리퍼를 내려다보았다. 유감이지만 볼츠가 죽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길가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어요. 목걸이에 달린 이름표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차에 치인 것 같아요. 유감이에요, 노라. 노라는 그 순간에 급작스럽게 변하는 감정이 너무 두려워서 계속 미소를 지었다. 마치 계속 미소를 지으면 조금 전의 세상,
그러니까 볼츠가 살아있고 그녀가 일하는 악기점에서 기타 악보집을 사간 이 남자가 다른 이유로 초인종을 누른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듯이. 그녀는 애슈가 의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그것도 수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였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죽은 것이다. 정말 유감입니다. 노라는 익숙한 슬픔을 느꼈다. 요새 복용하는 항우울제 덕분에 눈물이 나지 않을 뿐이었다. 맙소사. 노라는 숨을 숙인 채 벤크로프트 대로의 비에 젖고 금이 간 석판 위로 발을 내디뎠다. 연석 옆 빗물에 번들거리는 아스팔트 도로에 가여운 연갈색 털 복숭이 동물이 누워 있었다. 머리는 보도 옆에 살짝 닿았고 보이지 않는 새를 쫓아 달려가는 중인 듯이 내 다리는 모두 뒤쪽으로 향했다. 아, 볼츠, 안 돼. 맙소사. 노라는 자신의 반려묘를 보며 동정과 절망을 느껴야 마땅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다른 감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통이라고는 전혀 없이 미동도 하지 않는 볼테르의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있으니 어두운 마음 한구석에서 외면할 수 없는 감정이 우러나왔다. 질투였다. 어릴 때 아빠는 수영장 밖에 서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최고 기록을 갱신하려는 딸과 스톱워치를 번갈아 보고는 했다. 있는 힘껏 수영하고 난 뒤에 종종 마주했던 아빠의 그 못마땅한 표정. 오후 교대 시간이 지나 흘러야 벌떡 스트링 시어리에 돌아선 노라는 오래전에 봤던 아빠의 그 표정이 떠올랐다. 죄송해요. 노라는 창문도 없이 작고 지저분한 상자 같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장 닐에게 말했다. 고양이가 죽었어요. 어젯밤에요. 고양이를 묻어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기는 했지만요. 그러고 나서 집에 혼자 있었더니 잠도 안 오고 알람을 켜두는 걸 깜빡했어요. 정오까지 자다가 부랴부랴 뛰어왔어요. 모두 사실이었고 노라는 자신의 차림새, 화장한 얼굴이며 대충 엉성하게 묶어 올린 머리, 중고품 가게에서 구입해 이번 주 내내 입고 있는 초록색 코로된 점퍼 원피스, 거기에 고명처럼 얹은 지치고 절망적인 분위기까지가 그 말을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했다. 닐은 컴퓨터에서 눈을 들더니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러고는 양손을 맞잡아 두 검지를 뾰족하게 세워 턱밑에 댔다. 지각한 직원을 상대해야 하는 악기점 사장이라기보다 마치 우주의 심오한 철학적 진리를 숙고하는 공자라도 된다는 듯이 그의 뒤쪽 벽에는 록밴드 플리트우드 맥의 대형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오른쪽 맨 위 모서리가 벽에서 떨어져 축 늘어져 있었다. 접힌 책 모서리처럼. 저기 노라, 난 자네를 좋아해. 닐은 악이 없는 사람이다. 50대의 기타 마니아로 썰렁한 농담을 즐겨하고 가게에서 밥 딜런의 옛 노래를 직접 연주하곤 했는데 그럭저럭 들을만 했다. 자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잖아. 요즘엔 한결 나아졌어요. 노라는 거짓말을 했다. 제 우울증은 병적인 게 아니에요. 의사 말이 상황으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제가 처한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래도 그 일로 병가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엄마가 그랬을 때만 제외하고요. 네, 그때만 제외하면요. 닐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코에서 쌔액 소리가 났다. 불길한 B 플랫이었다. 노라, 자네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12년. 노라는 잘 알고 있었다. 하고 11개월, 사흘이요. 중간에 가끔 쉬기는 했지만요. 긴 시간이야. 자넨 더 나은 일을 해야 해. 이제 겨우 30대 후반이잖아. 저 35이에요. 자넨 재능이 많아. 피아노도 가르치고. 한 명뿐이에요. 닐은 스웨터에 붙은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고향에 틀어박혀 가게에서 일하는 게 자네가 상상했던 모습이야? 14살 때 꿈꿨던 미래냐고. 그땐 커서 뭐가 되려고 했지? 14살 때요? 수영선수요.
당시 노라는 전국의 14살 소녀 중에서 평형 속도가 제일 빠르고 자유형은 두 번째로 빨랐다. 국내 수영대회에서 시상대에 섰던 기억이 났다. 그런데 왜 수영선수가 안 됐지? 노라는 긴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히 대답했다.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바로 그 압박감이 우리를 만드는 거야. 석탄이 압력을 받아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라고. 노라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일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이기는 해도 석탄은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다. 광물학에 따르면 한 번 석탄은 영원한 석탄이다. 어쩌면 그가 현실적인 교훈일 것이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정말 수고했어요. 노라는 석탄처럼 새까만 머리카락 한 가닥이 흘러내린 것을 알아차리고 묶은 머리 사이로 밀어 넣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닐? 꿈을 쫓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 완전히 늦은 것 같은데요. 자네는 자격이 차고 넘쳐. 노라, 철학하기도 있지? 노라는 왼속에 있는 작은 사마귀를 내려다보았다. 그 사마귀는 그녀가 경험한 일을 모두 함께 겪었고 무심하게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냥 사마귀로. 솔직히 말해서 베드퍼드는 철학 전공자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닐. 자넨 대학에 입학했고 런던에서 1년 살다가 돌아왔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노라는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대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닐은 결혼식 이틀 전에 파혼을 선언한 노라의 사연이 커트 코베인과 코트니 러브 커플 이래로 가장 흥미로운 러브스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여지가 있어, 노라.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 결정론자라면 다르죠. 근데 왜 하필 여기지? 여기 아니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해야 했는데 여기가 월급이 더 많았어요. 게다가 음악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요. 자네 밴드에 있었지, 오빠하고? 네, 라비린스라는 밴드였죠. 별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얘기가 다르던데? 노라는 깜짝 놀랐다. 우리 오빠요? 오빠를 어떻게... 우리 가게에서 앰프를 사갔어. 마샬 DSL 40으로. 언제요? 금요일에. 오빠가 베드퍼드에 왔어요. 내가 본 게 홀로그램이 아니라면 투팍처럼 말이야. 아마 라비를 만나러 왔을 거라고 노라는 생각했다. 라비는 오빠의 단짝 친구였다. 조가 기타를 포기하고 런던으로 가서 싫어하는 IT 회사에 취업한 반면 라비는 베드퍼드에 남았다. 지금은 슬로트하우스 4라는 커버 밴드에 들어가 펍을 전전하며 공연을 했다. 네, 그랬군요. 금요일에는 그녀가 비번이라는 사실을 오빠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이 뾰족한 모처럼 그녀의 마음을 콕콕 찔렀다. 전 행복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 닐의 말이 맞았다. 그녀 안에서는 자괴감이 골마 터졌다. 마음은 계속 토하고 있었다. 노라는 더 활짝 웃었다. 제 말은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다고요. 만족한다는 의미의 행복이요. 닐, 전 이 일이 필요해요. 자넨 좋은 사람이야. 세상을 걱정하고 노숙자와 환경 문제에 신경 쓰지. 전 일이 필요해요. 닐은 다시 공자 포즈로 돌아갔다. 자네에게 필요한 건 자유야. 자유는 필요 없어요. 여긴 비영리 단체가 아니야. 급속도로 그렇게 되어가긴 하지만. 저기 닐, 지난주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가게를 현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 때문에요? 저게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아이디어가... 아니, 닐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방어적으로 말했다. 옛날에는 여기서 기타만 팔았어. 가게 이름이 스트링 시어리잖아. 그러다가 다른 악기도 들여놓았고 성공적으로 운영했지. 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시들시들한 얼굴로 손님을 쫓아내는 자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 네? 미안해, 노라. 닐은 대략 도끼를 들어올릴 정도의 시간만큼 말을 멈췄다. 자네를 해고해야겠어. 죽기로 결심하기 9시간 전 노라는 베드퍼드 시내를 정처 없이 걸어다녔다. 이 소도시는 눈을 돌리는 곳마다 절망이었다. 돌아가신 아빠가 한때 수영장을 왕복하는 그녀를 지켜봤던 자갈 섞인 시멘트로 만든 스포츠센터, 댄을 데려가서 파이타를 먹었던 멕시코 식당, 엄마가 투병 생활을 했던 병원, 어제 댄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노라, 목소리가 듣고 싶어. 통화할 수 있을까? 노라는 미친 듯이 바쁘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쓸 수가 없었다. 댄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없었다.
노라는 대내 인생을 망쳐놨다. 내 인생은 카오스야. 노라가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취소해버린 직후에 술에 취한 대는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 원래 우주는 카오스와 엔트로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열역학의 기본이다. 어쩌면 존재의 기본일 수도 있다. 해고되면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속삭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노라는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강한 사실은 정확한 이었지만 예감이 들었고 비를 피하기 위해 잡화점으로 들어갔다. 죽기로 결심하기 8시간 전 노라는 신문과 잡지를 파는 잡화점으로 들어갔다. 비를 피하려고요? 계산대 뒤에 앉은 여자가 물었다. 네. 노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절망감이 더는 지고 다닐 수 없는 짐처럼 커졌다. 진열대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있었다. 표지에 실린 블랙홀을 바라보면서 노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바로 저 블랙홀임을. 저절로 무너지며 죽어가는 별. 예전에 아빠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구독했다.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 영토 스발바르 제도의 기사를 보고 전율했던 기억이 났다. 그렇게 별 세상 같은 곳은 본 적이 없었다. 노라는 빙하와 얼어붙은 피오르, 바다오리 사이를 돌아다니며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읽었고 앨런 부인의 부추김을 받아 빙하 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때 꾀지지한 차림새로 음악 잡지 진열대 옆에 꾸부정하게 서 있는 오빠의 친구를 보게 되었다. 예전에 그들 남매와 함께 밴드 활동을 했던 라비였다. 그는 정신없이 잡지를 읽고 있었다. 노라는 아주 잠깐 거기 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뛰려고 하는 순간 라비가 그녀를 불렀기 때문이다. 노라? 라비 안녕? 며칠 전에 오빠가 베드퍼드를 다녀갔다면서? 라비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응. 오빠를 만났어? 만났어. 노라는 정적이 고통스러웠다. 나한테는 온다고 말 안 했는데 잠깐 들은 거야. 오빠는 잘 지내? 라비는 머뭇거렸다. 한때 노라는 라비와 친했고 라비는 조의 충직한 친구였다. 하지만 조와 그랬듯이 라비와 그녀 사이에는 벽이 생겼다. 둘은 좋게 헤어지지 않았다. 노라가 밴드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라비는 드럼스틱을 연습실 바닥에 내던지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좀 우울한 것 같더라. 오빠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자 노라는 마음이 무거웠다. 상태가 안 좋아. 말을 잇는 라비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세퍼드 부시에 있는 좁아터진 집에서 나가야 한대. 성공한 록밴드에서 리드 기타를 연주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나도 빈털털이야. 요즘은 펍에서 공연해도 돈을 별로 못 벌어.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는데도 그래. 펍 화장실 청소해 본 적 있어, 노라? 누가 더 불행한지 겨루고 싶다면 나도 꽤나 역같이 살고 있어. 라비는 기침과 웃음이 섞인 소리를 내더니 곧 냉정한 표정이 되었다. 눈물 없이는 못 들어주겠네. 노라는 싸울 기분이 아니었다. 라비린스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직도? 내게 밴드는 아주 각별했어. 조에게도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 그랬지. 유니버셜 뮤직과의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었잖아. 앨범도 내고 싱글도 내고 순회 공연도 하고 홍보도 할 예정이었어. 지금쯤이면 콜드플레이가 됐을 수도 있다고. 콜드플레이 싫어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린 말리부에 있을 수도 있었어. 베드퍼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조는 널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지. 그때 난 공황장애가 있었어. 결국에는 모두를 실망시켰을 거야. 음반 회사 측에는 나 빼고 2사람하고만 계약하라고 말했어. 노래는 내가 계속 작곡하겠다고 했고 약혼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 내겐 댄이 있었어. 댄과 헤어질 수는 없었다고. 아, 그러셔? 그래서 댄하고 어떻게 됐지? 라비, 그건 반칙이야. 반칙? 좋은 단어네. 계산대 뒤에 여자가 관심을 보며 그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밴드는 오래가지 못했을 거야. 우린 그냥 유성우였을 거라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을 거야. 유성우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만해. 너한테는 아직 엘라가 있잖아. 엘라뿐 아니라 성공한 밴드에서 활동하며 돈까지 벌 수 있었지. 우리에겐 그럴 기회가 있었어. 손안에 들어왔다고.
라비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쿡쿡 찔렀다. 우리 노래는 굉장했어. 노라는 우리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지 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싫었다. 네 문제는 무대 공포증이 아닌 것 같아. 결혼 공포증도 아니고 그냥 인생 공포증이야. 그러는 너의 문제는 거지 같은 인생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는 거야. 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라비는 뺨이라도 맞은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잡지를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갈게 노라. 오빠에게 안부 전해줘. 빗속으로 걸어가는 라비를 향해 노라가 말했다. 부탁이야. 이어캣 잡지 표지가 노라의 눈에 띄었다. 연갈색 얼룩무늬 고양이, 질풍노도 시기에 작곡된 교향곡처럼 마음이 시끄러웠다. 마치 독일 작곡가의 유령이 그녀의 마음속에 갇혀서 혼란스럽고 요란한 곡을 연주하는 듯했다. 계산대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노라에게 말을 걸었으나 노라는 듣지 못했다. 뭐라고요? 노라 시드 맞냐고. 금빛 단발머리에 태닝 로션을 발라 피부가 까무잡잡한 여자는 만족스럽고 태평하고 느긋해 보였다. 노라로서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마치 노라가 동물원의 여우 원숭이라도 된다는 듯이 계산대에 팔을 올린 채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맞는데요? 난 캐리앤이야. 너랑 같은 학교 다녔어. 너 수영선수였잖아. 엄청 똑똑하고. 그 누구냐? 블랙퍼드 선생님이 너 때문에 조회까지 열지 않았어? 네가 올림픽에 출전하라 할 거라고 그랬는데. 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출전했니? 포기했어. 그때는 음악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러다 이런저런 일이 생겼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해? 그냥 이것저것. 그럼 결혼은 했어? 남편은? 아이는? 노라는 고개를 저었다.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면 좋으련만. 그러면 다시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럼 서둘러야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35인데 뭐. 이지가 곁에 있다면 좋을 텐데. 이지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절대 참지 않는다. 그리고 난 별로. 나랑 제이크도 가볍게 연애만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가졌어. 말썽꾸러기 아이가 둘이나 돼.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이제야 온전해진 기분이야. 사진 보여줄까? 난 휴대전화를 보면 머리가 아파. 되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노라는 확신이 없었다. 엄마가 된다는 게 겁이 났다. 우울증이 더 심해질까 두려웠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본단 말인가. 그럼 아직 베드퍼드에 있는 거야? 응. 넌 여길 떠날 줄 알았는데. 떠났다가 돌아왔어. 엄마가 편찮으셔서. 어머, 안 됐다. 이젠 좀 괜찮으셔? 그만 가봐야 되겠다. 아직 피 안 그쳤어. 가게를 나오면 노라는 앞에 여러 개의 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모든 걸 남겨두고 갈 수 있도록.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through my veins. Let me be empty. Oh,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ar. You are part
comfort here. So tired of the straight line, and everywhere you turn, there's vultures and thieves at your back. The storm keeps on twisting. You keep on building the lies that you make up for all that you lack. It don't make no difference. Escape one last time. It's easier to believe in this sweet madness, all this glorious sadness that brings me to my knees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ar. You are pulled from the wreckage of your silent reveri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some comfort here. You'r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some comfort here. 죽기로 결심하기 7시간 전 노라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단짝이었던 이지뿐이었다. 이지는 지금 머나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고 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다. 노라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 이지, 오랜만이다. 보고 싶어 친구야. 그동안 밀린 얘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 X. 노라는 X를 하나 덧붙인 뒤 문자를 보냈다. 이제 곧 이지는 문자를 볼 것이다. 노라는 대화창에 점 3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영화관 앞을 지나니 라이언 베일리의 새 영화가 상영 중이었다. 라스트 찬스 살론이라는 유치한 카우보이 로맨틱 코미디물이었다. 라이언 베일리의 얼굴은 늘 심오하고 중요한 진리를 아는 듯했다. 노라는 그가 아테네 사람이라는 드라마에서 사색에 잠기는 플라톤을 연기한 후로 인터뷰에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말한 후로 그를 열렬히 좋아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김이 피어오르는 그의 집 야외 욕조에 그와 함께 앉아 헨리 데이비스 소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라. 상상했던 삶을 살아라. 노라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인 소로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소로는 제외하고. 그는 숲으로 들어가서 외부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았다. 그저 숲속에 앉아있고 글을 쓰고 장작을 패고 낚시를 하면서. 하지만 2세기 전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의 삶은 베드퍼드주 베드퍼드의 현대적인 삶보다 더 단순했으리라.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그녀가 사는데 젬병인지 모른다. 몇 시간이 흘렀다. 노라는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이틀 전처럼 베너지 씨를 대신해 약국에서 약을 타오는 사소한 목적조차 없었다. 노라는 노숙자에게 돈을 주려다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기운내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노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며 말했다. 평생 아무 일도 없었어. 그게 문제야. 노라는 생각했다. 죽기로 결심하기 5시간 전 집으로 걸어가는 노라의 손에 쥐어있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지일지 모른다. 아니면 라비가 오빠에게 연락해보려고 말했을 수도 있고. 다 아니었다. 아, 안녕하세요, 도린. 짜증난 목소리가 말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지금 몇 시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집 앞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수업할 수 있어요. 5분이면 도착해요. 너무 늦었어요. 리오는 지금 아빠랑 함께 있어요. 앞으로 사흘간 아빠와 함께 지낼 거예요. 아, 정말 죄송해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노라는 폭포수처럼 사과를 쏟아냈다. 그 속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로라, 피아노를 그만둘까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리오는 피아노를 잘 쳐요. 아이도 좋아하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요. 시험에, 친구에, 축구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리오는 소질이 있어요. 심지어 쇼핑도 치기 시작했다고요. 제발.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만 끊을게, 노라. 노라는 땅이 벌어지며 자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암소권을 통과하고 멘트를 지나 계속 떨어지다가 마침내 내에게 도달해 아무 감정도 없는 단단한 광물로 압축되는 모습을. 죽기로 결심하기 4시간 전 노라는 옆집에 사는 베너지 씨를 지나쳤다. 올해 84신 베너지 씨는 쇠약했지만 고관절 수술 후로 조금 더 잘 움직이게 되었다. 날씨가 끔찍하지? 네, 노라가 웅얼거렸다. 베너지 씨는 화단을 힐끗 보았다. 그래도 아이리스가 피었어. 노라는 보라색 꽃 무더기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저 꽃이 대체 무슨 위안이 된다는 건지 의아했다. 안경 뒤로 보이는 베너지 씨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베너지 씨는 열쇠를 찾아 뒤적거리며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비닐봉지에 든 우유 한 병이 그가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했다. 집 밖으로 나온 베너지 씨를 보기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 집으로 이사온 첫 달에 노라는 베너지 씨 댁을 방문해서 인터넷으로 식료품 주문하는 법을 알려드렸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네. 베너지 씨가 말했다. 이젠 자네가 약국에 가서 내 약을 타오지 않아도 돼. 약국에서 일하는 청년이 근처로 이사 왔거든. 내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네. 노라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베너지 씨는 간신히 문을 열고 죽은 아내의 사당인 집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우주에서 불필요한 존재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적이 소음보다 더 컸다. 고양이 사료 냄새, 볼테르의 밥그릇이 아직 나와 있었다. 반쯤 남은 사료와 함께. 노라는 물을 마시고 항우울제 2알을 삼킨 다음 남은 약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다. 죽기로 결심하기 3시간 전. 노라의 온몸이 후회로 욱신거렸다. 마치 마음속 절망이 상반신을 거쳐 사지까지 퍼진 듯이 몸 구석구석까지 점령하듯이 자신이 사라지는 편이 모두에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든 블랙홀 근처에 가면 중력에 의해 그 안에 황량하고 어두운 현실로 빠져버리는 법이다. 생각은 멈추지 않는 마음의 경련 같다. 너무 불편해서 참을 수 없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 노라는 자신의 SNS를 살펴봤다. 메시지도 댓글도 새로운 팔로워도 친구 요청도 없었다. 그녀는 자기 연민이 더해진 반물질이었다.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살맛나는 인생을 구경하고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페이스북 계정에 횡설수설하는 포스팅을 하나 올렸다. 죽기로 결심하기 2시간 전. 노라는 와인 한 병을 땄다. 오래된 철학 교재들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인생에 아직 가능성이 있었던 대학 시절의 유령이었다. 육화 화분과 조그마한 사각형 선인장 화분 3개. 지각 없는 생명체로 하루 종일 화분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 존재하기가 더 쉬우리라. 노라는 작은 디지털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연주하지 않았다. 리오 옆에 앉아 쇼핑의 전주곡 E 마이너를 가르치던 때를 생각했다.
행복했던 순간도 시간이 흐르면 아픔이 될 수 있다. 예로부터 음악가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피아노에 잘못된 음은 없다는 말. 하지만 노라의 삶은 무의미한 불협화음이었다. 훌륭해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망해버린 작품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노라는 허공을 응시했다. 와인을 마시고 나니 또렷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삶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녀가 둔 모든 수는 실수였고 모든 결정은 재앙이었으며 매일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에서 한 걸음씩 멀어졌다. 수영선수, 뮤지션, 철학가, 배우자, 여행가, 빙하학자,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 그중 어느 것도 되지 못했다. 심지어 고양이 주인이라는 역할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혹은 일주일에 1시간짜리 피아노 레슨 선생님도, 혹은 대화가 가능한 인간도. 약이 효과가 없었다. 노라는 와인을 다 비웠다. 남김없이 보고 싶다. 그녀는 마치 사랑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듯이 허공에 대고 말했다. 그러고는 오빠에게 전화했다. 조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사랑해 오빠.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오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 이건 다 나 때문이야. 내 오빠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잘 있어. 다시 비가 내리자 노라는 블라인드를 걷고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이제 11시 22분이었다.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다. 노라는 내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펜과 종이를 꺼냈다. 죽기에 딱 좋은 때였다. 이 글을 보시는 분께 내게는 멋진 삶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난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어요. 내 부지휘한 행동과 불운 때문에 세상은 내게서 멀어졌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멀어지는 게 도리예요. 여기 남는 게 가능하다고 느꼈다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수가 없어요. 난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줄 게 아무것도 없네요. 미안해요.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안녕. 노라. 반면 도서관 안의 공기는 신선했다. 책에 쌓인 두껍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아니라 진한 풀냄새. 야외에 있는 듯한 냄새가 났다. 서간은 정말로 끝없이 이어진 듯했다. 미술 시간에 배웠던 1점 투시도법을 나타낸 선처럼 저 먼 지평선을 향해 곱고 길게 뻗어 있었고 가끔씩 복도가 등장할 때만 끊어졌다. 노라는 아무 복도나 선택해 걸었다. 방향을 바꿀 기회가 오자 왼쪽으로 꺾었다가 잠시 길을 잃었다. 나가는 길을 찾았지만 출구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떤 길을 뒤돌아 입구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다. 마침내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비정상이야. 노라는 중얼거렸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위안이 되었다. 비정상이고 말고. 노라는 걸음을 멈추고 서가에 꽂힌 책에 다가갔다. 책 등에는 제목이나 작가 이름이 없었다. 세 개의 농담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다른 점은 크기였다. 높이는 비슷했으나 두께는 제각각이었다. 어떤 책은 두께가 5cm 정도였고 나머지는 훨씬 더 얇았다. 한두 개는 팸플릿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얇았다. 노라는 한 권 꺼내보기로 마음먹고 팔을 뻗어 중간 크기의 약간 칙칙한 올리브색 책을 골랐다. 책에는 먼지가 살짝 내려앉았고 낡아 보였다. 서가에서 책을 다 빼기도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노라는 움찔했다. 조심해라. 목소리가 말했다. 노라는 누구인지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제발 조심해서 만지렴. 여자는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듯 했다. 세련된 차림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고 암록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었다. 나이를 추정해보자면 60살처럼 되어 보였다. 누구세요? 하지만 노라는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자신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바로 그 사서야. 여자가 새침하게 말했다. 여자의 얼굴은 상냥했으며 엄격하고 현명해 보였다. 늘 하고 다니던 단정한 쇼컷. 노라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얼굴 그대로였다.
노라의 눈앞에 옛날 그녀가 다닌 학교의 도서관 사서가 써 있었다. 앨런 부인. 앨런 부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 그럴 거야. 노라는 그녀와 체스를 두곤 했던 비오는 오후를 떠올렸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도서관에서 앨런 부인이 그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해 주었던 날도 기억했다. 남자 기숙학교 교사였던 아빠는 교내 럭비 경기장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노라는 그 소식을 듣고 30분 정도 망연자실했고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은 체스판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벅찼다. 그러더니 현실이 그녀를 옆으로 세게 밀치며 지금까지 그녀가 달려왔던 선로에서 벗어나게 했다. 노라는 앨런 부인을 꼭 끌어안고 그녀의 터틀넥 스웨터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다. 눈물에 젖은 스웨터 때문에 얼굴이 따끔거릴 때까지. 앨런 부인은 노라를 껴안은 채 아기를 대하듯이 그녀의 뒤통수를 쓰다듬었고 어떤 진부한 말이나 거짓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라를 걱정할 뿐이었다. 그때 앨런 부인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다 잘 될 거야. 노라, 괜찮을 거야. 1시간이 넘은 뒤에야 엄마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뒷좌석에는 멍한 표정의 오빠가 앉아 있었다. 노라는 말없이 몸을 떠는 엄마 옆 조수석에 앉으며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여긴 어디죠?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앨런 부인은 매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도서관이지. 학교 도서관은 아닌데요. 출구가 없어요. 전 죽은 건가요? 여긴 사후세계예요? 그렇진 않아. 앨런 부인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설명해 주마.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제목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지은이 매트 헤이그.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 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